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습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안개가 사라질 때를 기다린 다음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며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화답했습니다.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멈추고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휩싸인 가운데 그 불똥이 금융권을 넘어 기업들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막대한 이익을 낸 정유사와 비싼 요금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통신사들이 거센 역풍에 휩싸였습니다. 인구 고령화 속에 은퇴 인구가 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적립과 분리기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언제든 뺏어 쓰고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7차례 연속 이어지던 금리 인상 행진이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물가와 경기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번 동결이 숨고르기일 뿐 완전한 금리 인상 사이클 종결이 아니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설명대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다음 달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 3%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일단은 숨고르기하며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를 위해 물가를 희생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에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이번 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 여파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가 안정 효과보다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서입니다. 한은도 오늘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춰잡았습니다. 다만 한은의 이번 금리 결정은 인상 같은 동결, 불안한 숨고르기로 평가됩니다. 일단 금리 인상은 멈췄지만 추가 인상 여지를 분명히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인 2%대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도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나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5%대 고물가와 킹달러 흐름마저 이어질 경우 당장 다음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4월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선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통화 정책 결정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한은의 이번 결정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컸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봤는데요. 예. 이 당장 무역 수지만 보더라도 이 연초 이후 2월까지 무역 적자가 18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이 사상 이제 최대치였는데 지금 2개월도 안 돼서 이 작년 연간 이 적자 폭의 40%를 채웠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런 흐름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오늘 1.6%로 좀 낮춰 잡았는데요. 하반기에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또 IT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3월 무역 수지가 적자를 끊어내고 회복을 할지 또 만약에 회복을 했다면 그 폭은 어떤지 아니면 적자가 또 더 심해지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면서 4월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또 고민해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서 걱정입니다. 이제 물가가 잡혀서 이 동결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이견이 나왔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현재 근원 물가를 보시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는 다르게 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 추이 그리고 또 예상 경로, 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좀 놓고서 이 금통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좀 자료 화면에서는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근원 물가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는 오늘 집값 하락이 또 반영이 되면서 올해 말이 되면 근원 물가가 3%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또 견해가 나오는가 하면 아니다. 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하나둘씩 또 인상이 돼서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근원 물가가 좀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또 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근원 물가는 변동성이 큰 품목들, 뭐 예를 들면 농산품이라든지 또 뭐 식료품, 에너지 가격 등을 제외하고 물가 추이를 보는 거라서 이 장기적인 물가 추이를 보는데 좀 이렇게 많이 쓰이는 또 지표인데요. 이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향후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소비자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가가 좀 제대로 잡히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보려면 근원 물가 추이를 또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고 또 물가 전망에 대한 이 불확실성 자체가 또 크기 때문에 비록 오늘 금리를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워낙 변수가 많은 시점이라서 물가 예측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도 이해는 갑니다. 자, 이제 한미 간 금리 격차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결정으로 3월 FOMC 이후에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 상단이 4.75%입니다. 만약에 3월 FOMC에서 이 25bp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한미 금리 차는 1.5%포인트로 빅스텝 50bp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하면 1.75%포인트로 벌어지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한미 금리 격차 최대 폭이 1.5%포인트였습니다. 이 4월, 5월 이후는 좀 차치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3월에 1.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예, 상황이 이러니 외국인 자금 유출도 좀 걱정입니다. 환율도 더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1.75%포인트 혹은 그 이상으로 이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된다는 거는 시장에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거고 또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여러 변수에 의해서 좀 다양하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미 한미 금리 격차가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이런 이 상황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추이를 봐야겠지만 일부 급등 가능성을 또 제기하는 곳들도 있긴 하거든요. 예. 일단은 원달러 환율 상단 1,350원대까지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해서 시장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한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 총재는 한미 금리 격차 확대라는 게 이제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이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 기계적으로 격차가 확대됐다고 해서 또 환율이 오르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과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난해 이제 환율 급등으로 시장에서는 제2의 외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건데요. 이 다만 환율 변동성이 또 너무 커졌을 경우에는 원화 절하를 어느 정도로 또 용인을 할지 또 외환 보유고로 쏠림 현상을 막을지 아니면 금리 인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나을지 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정교하게 그리고 좀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 출입하는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이 같은 복합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결국 수출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올 들어 두 번째 수출 전략 회의를 열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수출이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보다 늘어난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수출액은 462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줄었습니다. 2월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전략 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올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원전과 방산 등 수주 전략 사업 외에도 특히 농수산식품, 콘텐츠 등에서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계부처는 K 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출 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조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현재 일본과 중화권에 집중되어 있는 콘텐츠 수출을 거점 확충, 엑스포 등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웹툰 플랫폼사 해외 진출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수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스마트팜, 온실 등 농식품 전후방 산업의 수출도 이끌 방침입니다. 기존 주력 산업과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전기차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는 별개로 올해 우리 수출은 4.5%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멈춰섰지만 간밤 공개된 FOMC 회의록은 오히려 긴축 의지가 강조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황을 보이는 만큼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어느 정도 미리 소화를 한 만큼 3대 지수는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조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FOMC 의사록부터 좀 봐야겠죠. 긴축 의지가 보였다고는 해도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0.5%포인트 금리 인상 지지가 있었다는 점 정도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공개된 의사록 요지를 좀 살펴볼까요? 거의 모든 참가자가 25bp 인상을 찬성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서 고용과 물가 등 이 경제 상황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지난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췄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소수, 그러니까 a few 참가자가 50bp 인상을 선호했고 이것이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5% 이상의 최종 금리 수준으로 빨리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데 지지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저희는 알고 있죠. 예.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표는 행사하지 못했지만 50bp 인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둘 외에 한 명 정도 더 50bp 인상에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굴까요? KPMG는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최종 금리를 그간 외쳐온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였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시장 지수만 보자면 오늘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던 것 네. 같은데 그럼 3월 FOMC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가능성은 생겼지만 여전히 25bp 인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CME 페드워치를 한번 볼까요? 이달 초만 해도 이 50bp 인상은 한 자리대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24%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5bp 인상이 유력해 보이죠. 압도적으로 우세하고요. 다만 시장 투자자 그리고 월가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25bp씩 2번 정도 인상할 거다 이랬던 전망이 3번으로 그러니까 3월과 6월 5월, 6월 이렇게 세 차례 인상에 나설 것이다. 네네. 이런 전망이 무게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58%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종금리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테일러 룰에 따라서 최종금리가 8%에 이를 수 있다. 8%.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8%면 생각보다 높은 수치기도 하고 지금 분석들 나온 걸 보면 빅스텝보다는 25bp씩 3번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에 대한 진단도 한번 봐야겠죠.
최근에 월가에서는 뭐 노랜딩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긴 한데 연준 인사들 시각은 어땠을까요? 먼저 이 회의록이 1월 일자리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기 전에 했던 회의란 점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 모든 경기 지표가 뜨거웠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고요. 회의록을 보면 일부 참가자들이 올해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이렇게 봤고요. 예. 또 동시에 다른 일부는 최근 지표가 완만한 경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경기 전망이 분분하다 이런 예. 뜻이 되겠죠. 하지만 참석자 모두가 노동시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는 데 동감을 했고요. 이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임금과 물가로 계속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경기보다 방점이 찍힌 것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또 긴축 기조를 더 오랜 기간 이어가겠다는 데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또 주가 상승 등 금융 환경 완화도 부분도 연준이 경계하고 있다. 이런 점도 명시를 했습니다. 앞서 이날 회의록 공개 전에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하다. 그리고 시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곧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상하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블러드 총재는 일단 최종 금리라 여기는 지점까지 빨리 가서 인플레를 억제하고 그 이후 필요한 것을 보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매파이죠. 블러드 총재 발언이었다는 점은 좀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자, 어쨌든 연초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쯤이면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위기에 좀 상승세가 나왔던 건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월가 시각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 손에는 연착륙이란 카드가 없었다. 결국 경착륙을 준비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의 자산운용 책임자 리사 샬럿은 완만한 성장, 그러니까 노랜딩이나 연착륙에 베팅하지 말아라. 채권 시장은 이미 이걸 반영을 했는데 주식 시장만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고통이 1, 2분기 정도 지연됐을 뿐 인플레는 다시 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창업자는 우리는 그러니까 더블라인 캐피탈이죠. 이미 국채 그러니까 재무부 채권을 사들이면서 경착륙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에게 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한 준비가 시장은 현재 부족한 상태다. 장단기 금리 차를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년물에 이어서 이 단기 금리 1년물과 6개월 만기 미국채 금리도 결국 5% 그렇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 수석 전략가는 더 좀 구체적인 전망 내놨습니다. S&P 500 지수가 단기적으로 5% 추가 하락이 가능하고 변동성이 높은 기술주는 최대 5에서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강세론자죠. 톱니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3월 초까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는 같이 했습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인플레 완화에 따라서 다시 증시가 랠리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물가라는 겁니다. 또 3월 FMC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어떤 경기 지표들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24일에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옵니다. 연준이 CPI보다 더 주목하는 소비 지표라고 꼽히죠. 예. 그래서 1월 CPI로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PCE 상승폭은 또 얼마나 커질지가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서 3월 첫째 주에는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나옵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해서 주택 물가는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선 FOMC 의사록이 공개됐고 우리는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 어땠습니까? 네, 일단 FOMC 의사록만 놓고 보면 증권가에선 또 한 번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파적이긴 했지만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3월 FOMC 전까지는 시장이 미국 지표에 의지하며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시장은 좀 화답하는 분위기였는데 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통일을 앞두고 보합권에서 눈치만 보던 지수가 금리 동결이 결정되자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부담이 될 것이란 기존 우려도 있었으나 이미 시장에선 선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원달러 환율도 낙폭을 키우며 1,2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앞서서 짚어봤지만 한미 간 금리차 확대로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 같은데 시장이 그런 대로 잘 버텼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이 또한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시장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하이투자증권 등은 이미 시중금리가 2%포인트 수준의 역전폭을 반영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추가금리 인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중금리 역전폭은 거의 상단 수준에 이르렀고 미국 경기도 침체 위험이 낮고 또 국내 경상수지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며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한은이 오늘은 동결을 결정했지만 이창용 총재는 안개가 거쳐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인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열린 결말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 또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각에선 정말 다음부터 올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긴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에 강조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연내 동결을 유지할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요. 강구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빅스텝을 밟고 이로 인해 환율이 만약에 1,400원까지 넘어선다면 한은도 금리 인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요. 지금으로선 역시나 연준의 판단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와 현지 시간 24일 발표될 미국 개인 소비 지출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고에스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PC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PC는 CPI에 비해 주거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CPI만큼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시장 경각심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월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4.3%,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이 주목한 종목들도 간단히 좀 살펴보죠. 네, 간밤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두각을 나타냈고요. 업종별로 보면 보험주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보험업종은 사실 그렇게 주가 변동성이 큰 업종이 아닌데 보시다시피 10% 넘게 오른 종목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지난 4분기 실적이 잘 나온 영향도 있고요. 올해 도입된 국제회계제도 IFRS 17의 영향으로 수혜가 예상되며 투심이 자극된 겁니다.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IFRS 17을 적용하면 수익성의 지표인 계약 서비스 마진 상가액을 보험 영업이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쉽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보험사가 상품을 팔아서 이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가입자에게 원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 이 신계약 비중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지표상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증권업계에선 한화생명과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순으로 획기적 증익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생보사 중에선 한화생명이,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의 효과가 가장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에 휩싸인 가운데 그 불똥이 금융권을 넘어 기업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횡재세 도입까지 논의됐던 정유업계를 향해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여 년 만에 휘발유 도매 가격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는데 정부 말대로 기름값 인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휘발유 도매 가격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핵심은 휘발유 도매 가격을 판매 대상과 지역별로 세세히 밝히라는 것, 정유사 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유가가 급등했던 2009년에는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정유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정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다른 나라보다 기름값이 비싸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휘발유 1리터 가격이 OECD 평균보다 600원 이상 저렴합니다. 특히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100% 수입해 마진을 붙여 수출합니다. 정유 4사의 평균 수출 비중은 50-60%대로 수익의 절반 이상이 내수가 아닌 수출에서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더욱이 기름값의 절반은 세금입니다. 휘발유 가격을 낮추려면 세금 인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책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같은 휘발유라도 저장 판매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며 결국 같은 도매 가격에 팔아야 한다면 정유사의 원가 절감 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경쟁사보다 더 높은 마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추진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유사의 가격 상향 동조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압박하는 횡재세 역시 세금 하나가 더 붙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이 됩니다. 횡재세를 과세한다면 투자 계획 위축, 생산 감소 등 정유산업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가격 공개 등 과도한 규제는 결국 에너지 안보 약화나 경제 산업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 고통을 이유로 가격, 즉 시장에 개입한다지만 정책 효과는 없고 기업 경쟁력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정부의 고통 분담 요구로 소갈이를 하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들입니다. 정부가 나서 대놓고 지금보다 싼 5G 요금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5G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통신 3사에 새로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라고 못 박은 시점은 올해 6월 상반기까지입니다. 지난해 약 30GB 데이터를 주는 5G 중간 요금제를 내놨지만 소비자 선택폭이 적었다며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중간 요금제를 설계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전체의 47%인 1,300만 명이 넘는 5G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으로선 더 큰 고민입니다. 5G 요금제의 특성상 7만 원이 넘는 100GB 이상 헤비 유저가 많은 편입니다. 40GB에서 100GB대 4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요금제가 여러 개 나오면 고가 요금제 소비자들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간께 없었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을 하시는 고객님도 어느 정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작년에는 거의 부정적인 효과는 없을 거라고 그냥 좀 단언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계되는 것을 봐야겠지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작년보다는 클 거다. 여기에 정부는 통신사들의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제사 이동통신사 선정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통신 전환에 역량을 쏟고 있는 SK텔레콤으로선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SK텔레콤의 가입자 한 명의 평균 매출을 뜻하는 ARPU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5G 상품 가입이 계속 늘어나도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 결합 상품까지 각종 할인이 난무하면서 가입자 한 명이 창출하는 평균 매출은 정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알뜰폰 등 경쟁사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SK텔레콤의 전체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4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신 부문의 수익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등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정책 리스크라는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인구 고령화 속에 은퇴 인구가 크게 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퇴직연금은 적립과 불리기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언제든 빼서 쓰고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인구절벽 판이 바뀐다. 오늘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의 변화를 들여다봅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은퇴를 앞둔 신광석 씨.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인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60년생, 2023년 2월이 이제 마지막 계약 기간이 됩니다. 3월부터는 오로지 이제 저의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재산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퇴직연금 인출 방식을 두고 고민이 앞섭니다. 금융업권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 인출 방식이 다양하고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뭐 크게 고민할 게 없는데 그다음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찾아야지만이 저한테 가장 이제 유리한 건가,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이렇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수령할 수 있는 만 55세 이상 인구는요, 앞으로 10년간 800만 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한국 사람 2명 중 1명이 연금 생활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 막내라고 했었는데 63년생이 올해 60살이래요. 그 정년퇴직을 맞이하죠. 우리나라 고령화가 본격하게 진행되면서 적립 중심에서 인출로 이동해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과도기에 지금 서 있는 거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증권업계는 이미 인출 서비스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과 기간을 설계해주고 변경도 언제나 가능하게끔 열어두는 건 기본. 일부 증권사들은 연금을 언제든 뺏어 쓸 수 있는 비정기 인출 서비스도 오픈했습니다. 원래 은행권만 가능했던 서비스입니다. 인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세금도 천차만별인 퇴직연금. 자연스럽게 퇴직연금 생활자들의 세금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도 증권사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금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대상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만 잘하면 나에게 유리하게 수령하면서 세금을 가장 최적으로 낸다는 거죠. 자문 건수로 봤을 때는 21년도에 대비해서 22년도에 사실 2배 이상 그 자문에 대한 니즈가 늘었어요. 늘어난 상담에 이 회사 세금 상담 인력은 최근 2년 새 2배 늘었습니다. 그동안 적립과 투자에 집중해온 퇴직연금 시장.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안정적인 운용과 인출 서비스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살라미라는 이탈리아 소세지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염장을 하다 보니 한 번에 먹기엔 너무 짜서 조금씩 먹어야 제맛입니다. 이런 뜻에서 살라미 전술은 협상 테이블에서 단번에 목표를 관철하는 대신 쟁점을 하나하나 세분화해 이익을 취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에 빠진 SM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기업 발표회와 비전 발표, 글로벌 전략 발표까지 무려 3개의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일본, 미국 등 현지에 글로벌 제작센터를 구축해 제2의 SM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SM은 일본, 미주, 동남아 등 각국의 현지 제작센터를 2025년까지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2025년까지 전 세계의 SM의 정체성 그리고 세계관을 담은 제2, 제3의 SM들이 탄생함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각 현지의 캐스팅, 트레이닝을 포함한 제작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인수하는 등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매출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5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2025년 목표 주가는 주당 3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2025년 목표 성과를 바탕으로 동종업계 경쟁사에 적용되는 멀티플을 25% 정도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해보면 2025년 SM의 주가는 주당 3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저희는 SM 3.0을 통해 명실상부 K-팝 업계의 1위 업체로 우뚝 서겠습니다. 이로써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없는 SM의 미래 청사진이 모두 베일을 벗은 건데 SM은 이번 주 내내 연일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하이브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21일엔 SM 3.0 IP 수익화 전략 발표를 통해 2025년 영업이익률 35%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전날인 22일에는 이수만과 하이브의 지분 매매 계약이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자 그간 시장에서 줄곧 의문을 제시한 카카오와의 전략적 협력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달 말일인 28일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 매수 마감을 앞두고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SM의 살라미 전술인 셈입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로 들어간다면 다음 달 31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SM과 하이브는 60% 넘는 지분을 가진 소액 주주들의 표심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카카오에 대한 이슈도 끊이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보자면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연기도 있었고 카카오티 콜택시 논란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SM 엔터테인먼트를 두고 또 하이브와의 지분 경쟁 이슈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IT바이어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신 기자, 우선 지분 경쟁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수만 전 총괄의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상황이? 일단 경영권을 둘러싼 이 재판 1라운드에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현 SM 경영진 측 한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이었죠, 어제가. 이 전 총괄 측은 일련의 과정이 전략적 제휴를 내세운 위법입을 내세운 반면에 이 SM 경영진 측은 이 전 총괄 측이 오히려 이 가처분 신청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총괄 측은 또 카카오의 신주 인수가 이 적대적 M&A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하고, 이에 현 경영진 측은 이 전 총괄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전 총괄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카오와의 제휴가 필요했으면서 이 단지 사업 제휴를 위해서 신주를 배정해줬을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어제 이 신문 기일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예상대로 카카오의 이 신주 또 CB 인수가 이 적대적 M&A였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만약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 때문이 아닌 이 적대적 M&A를 위한 것이라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가운데 재판 시작하기 전에 하이브가 예정보다 일찍 SM의 일대 주주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해서 지분율 25%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SM 주가가 12만 6천 원입니다. 12만 원을 넘어서면서 또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자,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상황이 이렇자 카카오도 지금 대항 공개 매수로 대응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카카오는 SM 공개 매수 가능성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가 이 대항 공개 매수 등 다양한 인수합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관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지만요. 이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었죠. 이 카카오가 SM 지분 9%가량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할 때 이 경영상 목적이라고 한 만큼 만약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선다면은 이 경영권 분쟁과 나아가 적대적 M&A로 빚어질 수 있기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국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카카오 입장에서는 몸을 사리는 것이 이 공개 매수 몸을 사리고 있고 추후에 공개 매수 의지는 있다고 또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원에서 이수만 전 총괄의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이 카카오는 SM 지분 9%를 확보할 수가 없고요. 이 기각이 된다면은 예정대로 카카오가 SM 지분을 인수를 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대항 공개 매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8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가처분 결정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3월 6일 이 신주 납입 기일인 만큼 늦어도 아무래도 다음 달 초에는 이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하면 이 카카오가 이 주주총회를 한다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이번에 이 SM 인수와 관련한 사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지만은요. 이 SM 인수를 주도한 이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 총괄 대표를 사내 이사 후보로 선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배 후보가
카카오가 이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스타일의 기타 비상무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SM 투자를 주도한 이 배 대표를 사내 이사로 올린 점을 두고서는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 하이브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스 연합 움직임에 이 카카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좀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가처분 소송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기각을 한다면 카카오가 이제 공개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시나리오인 건데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카카오의 자금은 충분할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공개 매수를 진행하려면은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카카오가 만일 지분 매수를 한다면 매수를 위한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이 카카오의 최대 우군은 이 계열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카카오 신주 인수 계약을 하면서 이 카카오와 SM은 계약상 지위와 권리 또 의무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 최근에 이 사우디와 싱가포르로부터 약 한 1조 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죠. 유치한 자금 1차 투자금은 8,900원이 24일에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7일, 20일에 납입 예정이긴 한데 또 아울러서 이 사모펀드인 HNQ 코리아와 최대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상당한 투자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명목적으로는 투자금은 운영자금과 타법인 취득자금의 절반씩 쓰겠다고 밝혔지만은요. 업계에서는 이 전부 이번 SM 인수에 또 활용할 수 있다고 또 보고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가 SM 인수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최대 주주 지분과 공개 매수 지분 합산인 약 한 43.4%를 사들인다고 했었을 때 이 카카오가 이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 이 최대 14만 1,000원까지는 충분할 수 있다라고 또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 못지않게 사실 기업 가치 증대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2년 전에 이 웹소설 이 레딧이라든지 웹툰 타파스 등을 인수를 하면서 이 몸집을 불린 후 상장을 준비했지만은 이딴 이슈 때문에 기업 가치 상장을 미루면서 이 기업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몸집을 키워서 이 기존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하기 때문에 이 상장 이슈가 또 나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공교롭게 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카카오 엔터가 올해 연말쯤에 상장을 한다 이런 이슈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는 나오기는 했지만 카카오 엔터 측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만약 카카오 엔터가 상장한 뒤에 카카오 측이 SM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 이 카카오 엔터가 SM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거나 또 두 회사가 합병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카카오가 SM을 인수를 하고 만약에 카카오 엔터를 또 상장을 시킨다면은 이 기존의 이 카카오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카카오가 경력 개발자 수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돌연 중단했다는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서류 전형과 이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고 면접을 대기 중이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돌연 취소를 한 건데요. 이 카카오 측에서는 이 최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또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보수적 인력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고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최근에 SM 인수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카카오 엔터 이슈, 상장 이슈라든지 또 카카오 이 채용 논란 등 계속해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카카오 다가오는 주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부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또 계속 내다 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약 보름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보름간 코스피 내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이 바로 카카오인데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카카오를 한 1,600억 원 가까이 내다 팔았습니다. 사실 카카오의 외국인 지분율 지난해 말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한 외국인 지분율이 30.8%였는데요. 현재는 약 26%가량 됩니다. 이를 봤었을 때 지난 2019년 8월이었죠. 27.51% 외국인 지분율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최저치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최근 이슈들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지 이렇게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연관지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말하자면 일련의 이슈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이 카카오를 내다 파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글로벌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미래 기대를 반영하는 성장주가 이 금리 인상기에는 대표적으로 타격이 큰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죠.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가는 비싸고 또 기업이 버는 이익에 비해 이 시가총액, 즉 이 퍼가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팔아치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과도하게 받은 성장주가 이 최근에는 또 글로벌 상황을 봤었을 때 이 금리 인상폭의 둔화나 또 인상 정체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도 존재하다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해진 소식까지 좀 팔로우업을 해보겠습니다. SM이 카카오의 음반 음원 유통을 넘기고 K-팝 그룹을 공동 제작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세히는 어떤 내용일까요? 뭐 그런 이슈 관련해서 살짝 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M 현 경영진 측은 카카오와 그렇게 사업적 전략 제휴를 맺으면서 수평적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 SM이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한간에서는 또 SM 내에서 이 카카오의 장악력이 결국에 커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이 SM의 음원 유통 음원을 많이 받는다면은 이 권리와 수익이 계속 이제 카카오로부터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이 SM 카카오 이 사업 협력 계약서를 살펴봤었을 때 이 외부로부터 했었던 게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신 카카오를 들여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지만은요. 한간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SM 내에서 카카오의 또 장악력이 점차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챗 GPT 관련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나라에는 챗 GPT 관련 기업은 하나도 없다며 투자에 신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챗 GPT 관련 기업은 없습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뭔가 수익이 나고 기업 그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하는 기업은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제 벤처버블 이런 얘기들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입자당 밸류를 줘서 시가총액이 결정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한번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버블보다는 과연 이 기업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 것인가. 2차 전지나 이런 기업들의 수익은 하반기도 좋을 거예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그 하반기 실적을 땡겨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분.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업별로 조금 차별화는 있을 거다.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올라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보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시장은 오지 않아요. 이제 GDP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았던 시절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성장주들이 혜택을 받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금리가 성장률보다 높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이런 성장주의 아주 우호적인 그 시장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3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1월달 고용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향후에 이제 그 재정 정책이나 토가 정책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옛 한국 야쿠르트 HY가 배달 대행 플랫폼 불응의 운영사 메쉬코리아 인수를 눈앞에 뒀습니다. 식품을 넘어 물류와 플랫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인데 메쉬코리아 창업주의 반발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메쉬코리아 전현직 경영진 갈등 속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 결과는 현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메쉬코리아는 HY의 유상증자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개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2천만 주에서 3천만 주로 늘어 8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HY는 지난달 메시코리아에 지원한 긴급자금 600억 원의 출자 전환과 200억 원의 신주 추가 인수를 통해 메시코리아 지분 66.7%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회생 개시가 임박했던 위기를 주주분들과 HY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새 경영진이 맡은 한 달 동안 회사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로 삼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로 HY의 메시코리아 인수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시코리아는 창업주 유 전 의장을 해임하고 새 사내이사로 최윤서 HY 투자관리부문 이사 등을 선임했습니다. 남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 HY는 메시코리아 최대 주주로 최종 인수를 마무리 짓습니다. HY는 판매와 배송을 한 번에 해결하는 독특한 물류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단거리 배송에 강점을 가진 메시코리아 인수로 물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코리아를 인수하면 HY는 기존 프레시 매니저의 이륜차 배송 인력 등을 합쳐 배송 인력만 3만 명이 넘는 물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류 거점도 현재 600곳에서 1000여 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이른바 라스트마일 배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시코리아 창업주인 유 전 의장이 매각에 반대하고 있어 HY의 최종 인수까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유 전 의장 측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유 전 의장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행위는 주주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구현모 KT 대표가 결국 연임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 3년간 KT의 변신을 이끌어왔습니다. 구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오래 이어질수록 KT에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2020년 3월 취임한 구현모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KT를 이끌어왔습니다. 지난해 말 연임 의사를 표명한 뒤 이사회에서 연임 적격 후보로 선정됐고 이후 스스로 경선을 자청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 노력했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해 정부의 압박을 받고 결국 연임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대 40%에 달하는 공사비 인상 쇼크에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휘청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급등한 자재 가격에 건설사들이 증액해달라는 청구서를 내밀자 조합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에 수도권에서만 10곳이 넘는 조합이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토부가 다음 달 정기 공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다시 인상할 예정이어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